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곤 한다. 회장님 부자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기에 그렇게 다릅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부자는 돈을 버는 법보다 빚을 쓰는 법이 다릅니다. 나는 가난한 시절을 오래 겪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의지 하나와 은행조차 믿지 않던 초라한 이름뿐이었다. 그때 내게 빚이라는 단어는 희망이면서도 공포였다. 한 푼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다음 달 공장 문을 열지 못했고 조금만 삐끗하면 그 빚인의 운명을 삼켜버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빨리 빚의 본질을 깨달아야 했다. 나는 그 시절 이렇게 생각했다. 빚은 불이다. 불이 없으면 밥도 못 짓고 쇠도 녹일 수 없다. 그러나 그 불을 잘못 다루면 집을 태우고 생명까지 앗아간다. 돈도 똑같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을 따뜻하게도 만들고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한다. 공장을 세울 때마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은행 문을 두드리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회장님 담보가 없으니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밤새 장부를 고쳐 쓰고 머리를 싸맸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빚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무엇에 쓰는지를 명확히 하라. 나는 빚을 써서 사람을 고용했고 기계를 들여왔고 기술을 사들였다. 그 빚들은 결국 나를 성장시킨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빚으로 주식을 사거나 단기 투기를 한 적은 없었다. 그것은 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장난일 뿐이었다. 기업인은 불을 다루는 사람이지 불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레버리지로 돈 벌어야죠. 그 말의 위험성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지금이 빚낼 때라 말한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 빚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소비인가? 자산인가? 미래인가?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빚을 내 소비를 즐긴 사람들은 처음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숨이 막힌다. 반대로 빚으로 생산수단을 확보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공장기술 사람지식 이것이 부자의 토대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은 피와 같다. 피는 돌지 않으면 썩고 과하게 흘리면 죽는다. 빚도 그렇다. 적당히 돌면 성장의 산소가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 내가 사업을 해온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여러 번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원자재 가격, 폭등, 환율, 급등, 금융, 불안. 그러나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녹아내린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세계적인 화폐 가치 하락을 지켜봤다. 한국은행과 OECD 자료를 보면 1980년대 1만 원의 구매력은 지금 기준으로 80배가량 줄어들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은 약해지고 자산은 강해진다. 부자들이 현금을 쌓아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공장을 지을 때 이렇게 계산했다. 지금 빌리는 1억은 10년 뒤에도 같은 무게일까? 그 답은 늘 아니오였다. 그래서 나는 현금이 아니라 설비와 기술에 시간을 담아두었다. 그런 결정들이 모여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켜줬다. 하지만 세상에는 인플레이션을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안해서 현금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더 떨어질까봐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얼음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꽉 쥘수록 더 빨리 녹아내릴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한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돈이 없으면 빚을 써라. 그러나 그 빚으로 불을 지피지 말고 불을 고르게 하라.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해 생기고 좋은 빚은 자산을 만들기 위해 쓰인다. 나는 평생 좋은 빚만 남겼고
그 빚이 회사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결국 나 자신을 키웠다. 나는 오늘도 후대에게 말하고 싶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온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빚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빚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돈은 결국 시간을 담는 그릇이다. 시간을 이기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빚을 두려워하지 않되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그 지혜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돈의 흐름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눈앞에 돈만 본다. 오늘의 이자, 이번 달의 수입 당장의 손익. 그러나 부자는 언제나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지금의 돈과 10년 뒤의 돈,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눈이 있어야 비로소 돈의 본질이 보인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을 이기는 싸움이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기계는 낡고 기술은 뒤처진다. 사람의 의지는 약해지고 시장은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돈의 무게 또한 시간 속에서 가벼워진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무릎을 쳤다. 시간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구나. 이건 단지 나의 경험만이 아니다. 경제학자 케인스도 현대 금융을 설계한 많은 이들도 같은 말을 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든다. 이는 단지 물가가 오르기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 사회가 성장하는 구조 자체가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를 약하게 만든다. 나는 인플레이션을 단순한 물가 상승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훨씬 더 큰 흐름이었다. 화폐 가치의 붕괴, 그리고 부채 부담의 증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젊을 때 내가 세운 공장은 3억이었다. 그중 2억은 내 돈, 1억은 빚이었다. 세월이 흘러 공장의 가치가 10억이 되었다면 숫자로는 여전히 1억의 빚이지만 실제 무게는 처음에 1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워진다. 그러니 부자는 늘 이렇게 묻는다. 이 빚은 10년 뒤에 어떤 의미가 될까?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내지 세상을 흔드는 흐름을 읽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장부를 쓰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경제 보고서를 보면서 매일같이 흐름을 읽는 연습을 했다.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 미국의 금리 변동,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별 자본 회전 속도까지.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돈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젊은 세대는 빚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맞다. 잘못 쓰인 빚은 인생을 파괴한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쓰는 빚은 오히려 미래를 앞당겨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부자일수록 평균 부채 규모가 더 크다. 그러나 그 부채는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위한 부채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아이러니이자 진실이다. 나는 그 시절 공장을 짓기 위해 빚을 냈다. 공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랐고 빚의 무게는 줄어들었다. 그 덕분에 나는 고물가 시대를 견디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잘 모른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 현금을 움켜쥐고 돈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한다. 현금을 쥐고 버틴다는 것은 얼음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꽉 쥐면 쥘수록 빨리 녹는다. 불안할수록 더 세게 쥐게 되고 그럴수록 손은 차갑고 젖기만 한다. 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다. 불안해서 돈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사라질까봐 목숨처럼 붙잡는 사람들. 그러나 돈은 붙잡는다고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돈은 흐름이다.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부자는 돈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설계한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빚이 나를 불태울 것인가, 나를 덮일 것인가. 그 판단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욕심이 끼어들면 불은 금세 커지고 공포가 끼어들면 불은 꺼진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지금 집값 오르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야지. 금리가 낮으니 빚내서 투자해야지.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판단을 남의 성공담을 기준 삼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의 선택 뒤에는 수십 년의 공부, 수백 번의 실패, 수천 번의 계산이 숨어 있다. 나는 빚을 낼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설비가 10년 뒤에도 돈을 벌까? 그 답이 예일 때만 빚을 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다렸다. 기다림 또한 투자다. 욕심은 늘 화를 불렀다. 부자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잘못된 빚을 누구보다 경계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고, 부자는 돈이 없어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설계한다. 좋은 빚을 써라.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하게 이해한다. 그러나 좋은 빚이란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빚이 아니다. 좋은 빚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써야 한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 셋째, 그것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세 가지를 평생 지켰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경제학에서 지연된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즉,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집단이 바로 부자다. 이들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같은 지혜를 갖고 있었다. 어려운 시절에도 아이들 교육에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기계는 고장나지만 지식은 오래가고 사람은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 지혜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빚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다. 빚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사람을 키운다. 가난한 시절 빚은 내 목을 죄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나를 여러 번의 위기에서 지켜줬다. 돈은 결국 시간을 비추는 거울이다. 오늘의 나와 10년 뒤의 나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기회를 잡고도 스스로 무너진 사람, 돈을 벌고도 인생을 잃은 사람, 그리고 놀라울 만큼 그들의 공통점은 비슷했다. 빚으로 한 방을 노렸다. 그 말은 단지 돈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다. 한순간에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했고, 욕심이 판단을 덮었고, 결국 감정이 이성을 삼킨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면 흥분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이익을 냈을 때 잠시나마 날아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내가 겁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위기는 이미 발밑에 와 있구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다. 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성냥 한 상자도 주면 안 된다. 초보자가 빚을 위험하게 쓰는 이유는 불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벌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금세 욕심으로 변한다. 그 욕심은 불과 같다. 처음엔 따뜻하지만 한순간에 집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 나는 처음 공장을 세울 때 누군가 내게 말했다. 지금 같은 물가에 이자도 싸니 빚을 많이 내서 더 큰 공장을 지으세요. 그 조언은 당시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첫 성공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종자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의 증거다. 운으로 벌었다면 그 돈으로 공부를 사야 한다. 지식을 사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운으로 얻은 돈을 소비하면 사라지지만 공부에 쓰면 자산이 된다. 요즘 시대를 보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구조가 단기간에 뒤바뀐다. 반도체, AI, 바이오 기술, 재생에너지, 한 분야의 성공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면 더더욱 배워야 한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2020년 이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평생 학습 능력을 꼽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도 지식이 부족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이 말했다. 돈을 잃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하다. 시장을 믿기보다 자신을 더 믿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각, 감정 확신이 시장보다 정확하다고 믿는 순간 함정은 시작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런 철학을 세웠다. 지금이 전성기라면 내가 이미 위험의 문턱에 와 있다는 뜻이다. 기업도 사람도 돈이 잘 벌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한다. 위기는 항상 자만의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분산과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삼성이 커질 때도 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키우지 않았다. 모든 투자는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했다.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 확장한다. 이 간단해 보이는 전략이 회사를 수차례 위기에서 지켜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초보자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시장을 견딘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수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빚은 칼이다. 부자는 그 칼로 길을 열고 초보자는 그 칼에 손을 베인다.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위험을 두려워하지만 위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넓히기 위해 배운다. 지식은 방패이고 경험은 갑옷이다.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 내게 조언했다. 위험을 감수해야 부자가 됩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다. 부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만 감수한다. 위험 자체가 아니라 예상 가능한 위험을 선택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성공담보다 실패담을 공부하라. 남들이 흘린 피눈물이 바로 당신의 수업료가 된다. 그리고 그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피로 배워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한다. IMF는 투자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명확하게 말했다. 초기 성공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 감수 성향을 과도하게 키운다. 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무릎을 쳤다.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내 눈으로 확인한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초보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빗으로 불을 피우되 그 불길을 보며 춤추지 마라. 불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무섭다. 돈도 그렇다.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부자의 길이 열린다. 나는 젊은 시절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운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운은 바람과 같고 실력은 돛과 같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돛이 없다면 배는 움직이지 못한다. 반대로 돛이 아무리 단단해도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된 돛을 갖추는 일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 원리를 몸으로 배웠다. 가끔 거래처에서 뜻밖의 주문이 들어오거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가 갑자기 인수 제안을 해올 때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나를 보며 말하곤 했다. 회장님은 참 운이 좋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다.
시장에서 잠깐의 행운을 실력이라 착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한번 큰 수익을 얻으면 사람은 특별해진 듯한 착각에 빠진다. 마치 자신만의 비밀 감각이 세상을 꿰뚫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것을 봤다. 첫 번째, 성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 도전에서 크게 흔들린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운을 실력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운이 좋을 때는 주변 모든 것이 내 편처럼 느껴진다. 시장도 미소를 짓고 사람들도 호의적이며 심지어 세상이 나를 응원하는 것만 같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럴 때 마음을 다잡았다. 왜냐하면 운의 정점은 곧 하락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바람은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는다. 상승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반드시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바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진짜 겸손해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운으로 번 돈은 종자돈이다. 그 종자를 키우는 것은 공부와 절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을 벌었을 때 드러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면 어떻게 쓸까를 고민한다. 부자는 돈을 벌면 어떻게 불릴까를 고민한다. 차이는 단순하지만 결과는 엄청나다. 처음 돈을 벌면 사람들은 기분이 들뜨고 자연스럽게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넓은 집을 원한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돈은 빠르게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종자돈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건조해져 버리는 것이다. 그 빚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소비인가? 자산인가? 미래인가?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빚을 내 소비를 즐긴 사람들은 처음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숨이 막힌다. 반대로 빚으로 생산수단을 확보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공장기술 사람지식, 이것이 부자의 토대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은 피와 같다. 피는 돌지 않으면 썩고 과하게 흘리면 죽는다. 빚도 그렇다. 적당히 돌면 성장의 산소가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 내가 사업을 해온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여러 번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원자재 가격, 폭등, 환율, 급등, 금융, 불안. 그러나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녹아내린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세계적인 화폐 가치 하락을 지켜봤다. 한국은행과 OECD 자료를 보면 1980년대 1만 원의 구매력은 지금 기준으로 80배가량 줄어들었다. 초기 성공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 감수 성향을 과도하게 키운다. 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무릎을 쳤다.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내 눈으로 확인한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초보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빚으로 불을 피우되 그 불길을 보며 춤추지 마라. 불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무섭다. 돈도 그렇다.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부자의 길이 열린다. 나는 젊은 시절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운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운은 바람과 같고 실력은 돛과 같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돛이 없다면 배는 움직이지 못한다. 반대로 돛이 아무리 단단해도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된 돛을 갖추는 일이다. 그러나 운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준비한 사람만 갖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 외환 위기, 시장, 붕괴, 기술 전환. 그때마다 내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공포에 떠는 사람, 다른 하나는 공부하며 기회를 찾는 사람. 나는 늘 후자였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기회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뿐이라는 것을.
세상은 늘 변한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은 늘 같은 원칙을 지닌다. 바로 운을 실력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나는 오늘도 후대에게 말하고 싶다. 운은 선물이 아니라 질문이다. 그 질문에 답을 쓸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나는 분산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되묻곤 한다. 회장님, 분산 투자는 겁쟁이의 전략 아닙니까? 한 곳에 제대로 몰아넣어야 큰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분산은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의 결과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인다. 사람들이 몰빵을 용기라고 믿는 건 위험한 착각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무지하게 뛰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이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기업인과 투자자가 한 번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봤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운이 나빴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 나는 삼성을 키우며 한 번도 한 분야만 파지 않았다. 전자, 화학, 건설, 금융, 바이오 여러 산업에 동시에 발을 들여두는 이유는 단순했다. 세상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어제 물고기가 몰렸던 바다도 오늘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곳에 어항을 두었다. 한 곳이 비어도 다른 곳에서 잡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원리는 개인의 인생과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들은 종종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실수를 한다. 한 직업에만, 한 수입원에만, 한 투자처에만 의존한다. 그러나 인생이란 언제 어디서 파도가 칠지 모르는 바다와 같다. 한 척의 배만 가지고 있다면 폭풍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나는 신입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길만 파지 마라. 여러 길을 걸어라.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기회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분산은 단순히 위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배움의 폭을 넓히는 길이다. 여러 분야를 경험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판단이 깊어진다. 반대로 한 분야에만 갇히면 시야는 좁아지고 판단은 둔해진다. 이 철학은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여진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마코위츠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주장했다. 분산은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단순한 수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받아들였다. 돈만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분산하고 배움도 분산하고 인간관계도 분산해야 한다. 내가 경영을 하며 얻은 결론은 명확하다. 몰빵은 짧은 쾌감이고 분산은 긴 호흡이다. 짧은 쾌감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하루하루가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번의 성공보다 100번의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생존을 순간적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흐름을 택했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한다. 회장님 분산하면 큰 수익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큰 수익보다 더 무서운 건 큰 손실이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지 않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다.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차고 넘쳤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몰빵했던 사람들은 무너졌지만 분산했던 사람들은 버텼고 결국 회복했다. 나는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경제에서 최고의 능력이라고 믿었다.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나 버티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세상에 천재 투자자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버티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분산의 철학은 단지 재산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욕심을 이기는 기술이기도 하다. 한 곳에 몰아넣고 싶은 마음, 빨리 큰돈을 만들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욕망을 통제할 때 분산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공부 없는 분산은 방향 없는 항해고, 분산 없는 공부는 썩은 지식이다. 둘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배움으로 세상을 읽고 분산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부자의 핵심 철학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운은 준비된 자의 문 앞에서만 머문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운이 와도 그건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분산은 그런 재앙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리고 배움은 그 장치를 제대로 다루는 힘이다. 결국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단순하다. 부자는 운에 기대지 않고 공부하며 자신을 확장하고, 가난한 사람은 운에 의존하며 자신을 축소한다. 수익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폭과 버티는 힘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는 오늘도 후대에게 말하고 싶다. 분산은 겁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다. 그 길이 결국 당신을 지켜준다. 나는 평생 돈과 함께 살아왔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돈을 다스리려 했고 돈은 그에 따라 움직였다. 이 차이가 바로 부자와 빈자를 갈라놓는다. 많은 사람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부자의 비밀은 뭡니까? 나는 그 질문을 수백 번 들었지만 답은 늘 같았다. 부자는 돈을 쓰는 법이 다르고 위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불안해한다. 그들은 돈이 떠날까 두려워 밤잠을 설친다. 반대로 부자는 돈이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운이 아니라 지식과 태도 그리고 경험의 축적이다. 나는 젊었을 때 빚에 쫓겨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은행의 문턱 앞에서 수십 번 좌절했고 공장 가동이 멈출까 두려워 밤새 장부를 고쳤으며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다. 그러나 그 부채는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위한 부채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아이러니이자 진실이다. 나는 그 시절 공장을 짓기 위해 빚을 냈다. 공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랐고 빚의 무게는 줄어들었다. 그 덕분에 나는 고물가 시대를 견디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잘 모른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 현금을 움켜쥐고 돈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한다. 현금을 쥐고 버틴다는 것은 얼음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꽉 쥐면 쥘수록 빨리 녹는다. 불안할수록 더 세게 쥐게 되고, 그럴수록 손은 차갑고 젖기만 한다. 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다. 불안해서 돈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사라질까봐 목숨처럼 붙잡는 사람들. 그러나 돈은 붙잡는다고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돈은 흐름이다.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부자는 돈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설계한다. 내가 평생 만나본 부자들은 모두 후자였다. 그들은 위기를 피하려 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다. 돈은 결국 사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인내 습관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조급한 사람은 돈도 조급하게 쓰고 느긋한 사람은 돈도 오래 머문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흔들리면 돈은 반드시 떠난다. 사람이 먼저 단단해져야 돈도 제자리를 찾는다. 부자가 되는 길은 먼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하다. 빚을 두려워하지 말되, 함부로 다루지 말고, 운을 맹신하지 말되, 기회가 올 때 준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돈이란 무엇인가? 수십 년의 경험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이지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자다. 위기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고, 운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들에게, 후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이다.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긴 여정 끝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돈은 세상을 비추는 불이다. 그러나 그 불을 다루는 손길이 바로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